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가상화폐가 광풍이랄 정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가상화폐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도 전국이 들썩일까요? 오늘 시사진단회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대학생이 사실은 그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와 관계해서 저는 뭐 거래에 좀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구입하면 가격이 꼭 떨어지고 제가 가상화폐를 팔면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뭐 똥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거래에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연구 목적으로 뭐 하셨을 텐데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이 가상화폐가 어떻습니까? 사행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행성 여부는 사실은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투자하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가상화폐 거래 혹은 가상화폐 채굴 혹은 가상화폐 결제가 뭐 사행심을 조장한다든가 혹은 뭐 도박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변에 학생들도 이런 거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특히 젊은 층들이 참여가 많다고 지금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20대, 30대가 이제 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그 가상화폐 투자 인구 혹은 가상화폐 채굴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추정해서 20대가 많다 혹은 30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학생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입소문으로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기보다는 그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은 90년대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우리 알려져 있지 않고 이더리움을 만들어진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의 우리가 그 출생 연도를 보면 1994년생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만든 1994년생이 만든 가상화폐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학생들이 가장 그 가상화폐 세대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잘못이다라는 접근 방법보다는 그들의 세대에 맞는 그 새로운 통화 혹은 새로운 뭐 토큰 어떤 용어이든 간에 그들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의 흐름, 뭐 기술로 인정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 가상화폐 블록체인 사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이걸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뭐 이런 도박에 불과하다 이렇게 혹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디지털로 건설되는 새로운 세상에는 그에 걸맞는 뭐 화폐와 또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교수님 뭐 1994년생 이들이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메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전화기를 가지고서 그렇죠. 각종의 뭐 어떤 세금 업무를 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화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가상화폐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상화폐를 또한 유통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가상화폐를 우리가 이제 개방이라든가 공유라든가 탈집중화라는 그런 시대적인 대세, 메가 트렌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방, 공유, 탈집중화가 아니라 폐쇄 혹은 그렇죠 독점 혹은 집중화된 그런 관점에서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커다란 그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서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사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 교수님께서 이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우리 용어상의 혼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이 현실 공간과 대응되는 혹은 그렇죠, 현실 공간과 또 다른 그 공간이 있다면 바로 사이버 공간이죠. 가상 공간. 그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상 화폐를 린든 달러를 얘기합니다. 린든 달러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쇼핑을 하고 땅을 사고 그렇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의 개념하고 비춰봤을 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스팀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전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이런 혼란을부터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이고 또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인프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성격이 더 강한데 이것에 마치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100원, 500원, 1000원 같은 이러한 실체가 있는 지폐라든가 동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종류에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한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자주 아는 건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0개 가운데에서도 네트워크, 물리적인 인프라의 성격을 하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위에서 사실은 실제적인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위에서는 하나의 서비스라든가 혹은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물물 교환의 징표의 역할도 하는 것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작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폐 혹은 가상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다 보니 혼란을 많이 초래하게 됐고 이러한 혼란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능 육성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기술의 이런 진보가 앞으로 예견이 되고 또 필연적이라면은 이런 법제 자체를 어떻게 또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그러니까 그 법무부라든가 혹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두 부처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부처이긴 하지만은 주무부처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은 이노베이션으로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노베이션으로 바라보기에 좀 더 적합한 부처에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좀 더 어떤 나라 전체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채굴 산업이 있고 거래 산업이 있고 지갑 산업이 있고 결제 산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산업이 융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하고 어긋나는 그런 법제도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금융에 침략해서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입법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동시에 뭐 어떻게 보면 규제도 같이 하겠다. 예, 그러니까 예, 규제가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규제가 되겠죠. 뭐 입법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원에서 벌써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 벌써 재산적인 가치 혹은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벌써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나왔고 한국 법원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도권 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입법을 한다면 저는 규제의 측면이 아니라 또한 용어도 좀 바꾸어서 예컨대 디지털 토큰 경제, 지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이런 것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구시 혹은 경상북도 차원에서라도 조례로 디지털 토큰 경제, 지능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바둑에서 이제 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얘기했듯이 미생은 사실 대마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서 또한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방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우리 디지털 토큰 경제 진흥 육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 진흥할 수 있는 그다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규제로 인해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신규 자금 유입이 뭐 상당히 줄었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막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이든 혹은 어떤 그렇죠 지방 정부이든 혹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융복합적인 그러한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자만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금 우리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은 사실은 그 기존의 어떤 질서와 새로운 질서 간에 혹은 기존의 권력과 새로운 권력 간의 커다란 그러니까 대립 혹은 충돌 어떻게 본다면 문명의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가 트렌드에서 일단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서 확장이 됐을 경우 이런 이제 사실은 중앙 정부라든지 강력한 이런 통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앙에 그러니까 승인해주는 기관, 그 소위 말해서 정부라든가 금융기관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승인해주는 그 국가라든가 혹은 이제 금융기관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경계에 사실은 하는 그 국가의 어떤 관념 혹은 정부의 관념이 계속 이제 퇴색되어 가거나 희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그 암호화폐 현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오히려 제가 좀 뭐 가격한 주장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부족 사회 혹은 부족 국가 시대가 오히려 더 다시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사실은 부족 국가 혹은 부족 사회가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유나이티드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라든가 이 지금 비트코인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의 뭐 스팀잇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인데요. 이 커뮤니티에는 스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 포스팅을 올렸을 경우에 그 포스팅이 내가 정말로 그 좋은 양질의 콘텐츠다라고 한다면 그 스팀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또한 누군가가 이 포스팅을 읽고 나서 이 포스팅이 정말로 양질의 포스팅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가가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라면 또한 스팀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보면 내가 쓴 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쓴 포스팅을 통해서 하룻밤에 몇십만 원, 어떤 몇백만 원을 벌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원고료라는 개념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나의 그렇죠 독자들로부터 사실
사실은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거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시 거래소에 가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도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사실은 좋은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암호화폐는 또 우리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모바일 투표라든가 전자 투표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안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런 보안의 문제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블록체인과 이런 코인, 디지털 토큰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일본도 뭐 엔화를 가지고 지금 경제를 조정한다고 할까요? 이런 시대인데 이런 가상화폐가 확산이 되면은 이런 통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한다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그런 시각에서 저는 또 한국의 어떤 국가주의적 시각을 조금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캠브리지 대학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보고서라는 것을 최근에 발행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정말 좀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제 그 소위 말해 법정화폐, 사실 우리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그 비율들을 보면 미국 달러라든가 혹은 그 파운드라든가 유로라든가 일본 엔화라든가 중국 위안화에 비교해서 한국이 돈으로 이것을 암호화폐를 교환해 주는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통화인 나이라인가요? 그러니까 나이라와 동일한 규모로 한국 통화를 교환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암호화폐의 저는 그 통화 시장 규모에서 한국 돈의 가치가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그 해외 전체적인 시장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ATM의 경우에도 미국과 그 유럽이 전 세계 95%의 비트코인 ATM이 미국과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는 사실은 그 비트코인 ATM이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비트코인 ATM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ATM을 설치를 확장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나라를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책을 펼 때 어떤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앞서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개가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처음 제안했는 그러니까 사토시라고 하는 익명입니다. 사실 사토시가 실명은 아니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의 논문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하고 부제로 매면 시스템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플랫폼,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암호화폐를 하나의 공공재로서 접근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공공재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잡기 위한 그런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하고 육성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교수님께서도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저는 어떠한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그것을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거나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만큼 새로운 정책을 뭐 추진할 때는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집행할 때만이 정책도 효과성이 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